안녕하세요. 차분하게 잡수다 엘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오늘은 김동인의 붉은 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동인은 소설가로 1900년에 태어나 1951년 사망했으며 여러 가지 양식과 방법을 작품 속에서 실험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배따라기, 감자, 강염 소나타, 발가락이 닮았다 등이 있습니다. 붉은 산은 김동인의 단편소설로 일제강점기에 만주에 살던 가난한 한국 소장농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사인 나의 시점으로 마을에 골칫거리며 망나니인 사계의 삶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책 재밌으셨어요? 네, 아주 약간 맨 끝에 뭉클하게 그렇게 봤는데 뭉클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기했던 행동들이 이해가 안 가고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나쁜 사람들이지. 네, 나쁜 사람이죠. 근데 그 중국인 지주에게 가서 뭘 했는지 어쨌든 뭐 허리가 꺾여서 죽었잖아요. 자기가 뭔가 항의하러 간 거니까, 갔다 온 거니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뭐 의문도 들면서 뭉클하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사기라는 이름에 대해서 삭은 보통 뭐라 그러죠? 들고양이? 예, 살팽이잖아요. 이렇게 네. 들고양이? 이러니까 맞아요. 몸집은 조그마한데 아주 좀 표독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한 거 보면 그런 외모였나 봐요.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좀 키가 크고 좀 덩치가 있는 사람은 성격도 좀 유하게 표현이 되고 소설 속에서도 오히려 왜소하고 작은 사람을 되게 날카롭고 오히려 표독스럽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그 동네 이름도 그냥 이렇게 땡땡촌으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정확하게 또 적지 않은 것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가상에 뭐라도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작가의 네, 여러 가지 장치가 있겠죠. 네, 촌 이렇게 해서 그것도 좀 특이했고 붉은 산은 저는 처음 읽어봤습니다. 이번에 감자 배따라기는 뭐 중고등학교 때부터 청소년 권장도서라서 늘 읽었었고 발가락이 닮았다, 광염소나타 이런 거는 다 읽었었는데 붉은 산은 처음 읽었어요. 저는 감자를 읽었는데 참 재밌게 봤어요. 그렇죠. 저도 감자를 한번 새로 읽어봐야겠네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읽고 안 읽어서 나중에 감자를 한번 또 한번 얘기를 예전에 해보죠. TV 문학관에 나올 만한 그런 짧은 네. 단편 드라마 정도의 분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붉은 산을 읽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처절하고 참담하고 이렇게 부르르 떨리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여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시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서술하긴 했지만 그리고 자기도 되게 싫어했잖아요. 삭을. 삭을 싫어했어요.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 잠 못 이루는 막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삭보다 그러니까 의사긴 했지만 삭보다 감정이 없는 사람일까? 그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런 면에서 여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은 뭐 그냥 방관자야 뭐야 이런 생각도 좀 했고 지성이 있다고 행동이 같이 가는 건 아니다라는 가는 건 아니죠.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가 아니고 사기 마지막에 붉은 산하고 흰 옷이 보고 싶다는 거는 고향. 그렇죠. 자기가 태어난 우리나라를 찾고 싶었던 그러니까 거죠. 붉은 산이라는 거는 민둥산이라는 뜻이니까 나무가 나무가 없는 다 뽑힌 뭔가 우리나라의 겨울산을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일제 강점기에 그러니까 우리 땅을 다 이제 뺏긴 거니까 그럼 민둥산에서 한민족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얀 옷이라는 거는 그런 거겠죠. 민족.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그걸 보고 싶은 그런 환영을 이제 계속 이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 분노를 가진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네에 하고 다니던 그런 망나니직도 자기 스스로 화를 못 참아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했던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사기에 대해서 일본어도 조금 하고 러시아어도 조금 하고 중국어는 잘하고 이런 거로 봤을 때 삭이 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국을 전전하면서 많이 돌아다닌 사람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계속 아웃사이더로서 그냥 존재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나라가 있어도 무시를 받는 마당에 그렇죠. 나라까지 없는
민족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를 많이 받았겠어요? 일본인, 러시아인, 중국인한테. 그 모든 화가 웅축되어 있다가 폭발한 게 그 송첨지 사건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이 책 읽으면서 좀 기억에 남는, 인상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가요? 뭐 너무나 선명하잖아요. 허리 꺾여서 들어온 거. 송첨지도 그렇고. 삭도 그렇고 다 네. 그 부분 있었죠. 송첨지도 그렇잖아요. 이게 그냥 그 자리에서 목숨을 끊은 게 아니라 이게 막 사지가 꺾여서 아우 끔찍해. 네. 계속 고통을 당하면서 이제 네. 말에 태워가지고 와서 나중에 절명을 한 거잖아요. 아니 잔인하죠. 왜 그렇게 죽여? 그냥 가만 보면 중국인들 되게 잔인해요. 그렇죠? 송첨지가 죽은 장면도 그렇고 사기 죽은 장면도 그렇고 허리가 꺾였고 그리고 송첨지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말에 실려서 오면서 죽지 않은 채로 일단 말에 실렸잖아요. 다 꺾인 채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면서 왔을까. 이 소설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잔상이 너무 많이 남아요. 그렇게 어떤 잔인한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그 감정, 분노 게이지를 확 높이는 그런 장치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랬던 것 같아요. 굉장히 생생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네, 머리에 너무 선명히 각인이 되잖아요. 허리가 꺾여? 어떻게 하면 허리가 꺾인 거지? 막 이런. 굉장히 좀 더욱더 내 감정을 참담하고 좀 음울하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있더라도 못 살면 되게 무시받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라까지 없는 민족이니 얼마나 힘이 없었겠어요. 그 당시에 어떤 시대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죠. 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태어난 게 정말 너무 다행이구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당시를 살았을 우리 선조들한테 마음이 진짜 짠한 느낌이 들면서 더 이 책을 막 감정이입해서 읽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약간 쿵 하면서 맞아요. 좀 묵직한 감정이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바로 김동인 선생의 필력이기도 하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 작품 읽을 때랑 또 다른 게 이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 때, 그 다음에 난소공 시대, 그 난장이가 쏘아올린 공의 산업화 시대, 그 다음에 뭐 강주 민주화운동, 뭐 그 당시의 책들을 차츰차츰 읽어보면 너무나 고생한 우리 선조들 생각이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드리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동의합니다. 네. 책에서 이런 표현이 좀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러나 그뿐이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화났다. 너무나 열받아 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나 그뿐이었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사기 이렇게 마을에 행패를 부리고 다니니까 아니 저 사람 뭐야 하면서 내쫓아야 돼 하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할 사람은 없었다. 네. 그냥 그런 상황이죠. 우리 그 일제강점기 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우리가 나서면 모든 거를 뺏기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이런 상황이었으니까 그냥 화내다가 말고 이런 나쁜 놈들 그냥 그뿐인 거죠. 그쵸. 그걸로 끝이었던 거죠. 그런데 행동을 한 거는 삭 하나였던 거죠. 진짜 분노해서 그걸 표출한 사람은. 그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은 행패는 안 부리지만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고 삭은 행패를 부리고 다니지만 결국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가서 따질 수 있는 사람이었고 무엇을 보여주고자 했던 걸까요? 작가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 전제 자체가 이 사람이 평소에 그냥 평범한 주민들 사이에 섞여 있다가 결국엔 이렇게 분출해서 나갔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원래부터도 남봉꾼이었는데 굳이 송첨지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나갔단 말이죠. 분노를 표출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일까? 저도 굉장히 좀 왜 하필이면 사기? 왜 하필이면 사고로 했을까?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도 해라. 굉장한 명분이 라는 있는 의미인가? 것도 아니고. 되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냥 제가 막연히 든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기, 그
나라 없는 민족의 그 어떤 후손으로서 굉장히 많은 고초와 그런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거칠게 살아왔던 그 삶이잖아요. 그 삶 속에서 송첨지 일에 참을 수 없는 그 분노를 송첨지 느껴서. 사건을 통해서 이 억울함, 이 예. 분함 예. 이거를 그냥 표출해버린 거다. 표출한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상만이 음. 그걸 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용기도 있었던 사람이죠. 대다수의 대담함. 사람들은 음. 순응하고 무슨 부당한 대우에 나서서 항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삭은 그걸 할 수 있고 자기가 나서고 나쁜 놈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여기서 암종으로 나오잖아요. 암덩어리 같은. 결국 암종이 그 일을 해냈네요. 해낸 거잖아요. 참 아이러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 김동인 작가가 생각한 부분이 있겠죠. 일부러 이 사람을 그렇게 이런 사람조차도 화를 내서 자기 온몸 바쳐서 그냥 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들도 일어나라라는 뜻인 건지. 근데 사실 고민스러웠어요. 안타까운 게 이제 김동인 작가가 이런 류의 그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이런 책을 쓰긴 했지만 네, 소설을 많이 썼죠. 예, 마지막에 네, 약간 판에. 변절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건 좀 안타깝죠. 아깝긴 하지만 그렇죠. 네, 굉장히 글은 재밌고 저도 이걸 읽으면서 감정이 이렇게 이입되는 이런 글을 쓴 필력이 사람이라 좋았던 필력이 굉장히 예, 좋죠. 작가였던 것 같은데 좀 하지만, 안타까운 네. 현실이네요. 네,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시대의 작가들의 글을 읽으면 참 애잔해요. 네, 느껴지죠? 네. 그런 것이 글 속에서. 예전에는 제가 미처 느끼지 못했던 그런 어떤 저변에 깔린 감정들이 나이를 들고 이렇게 읽으니까, 그거 좀 굉장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김동인의 작가님의 붉은 산을 이제 좀 함께 얘기를 해봤는데요. 뭔가, 좀 아쉬우면서도 찹찹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가지고 마감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붉은 산의 느낌이에요. 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